미국 같은 데는 뭐 부채 자체가 뭐 3경, 5경 막 이렇게 경 단위잖아요. 경, 아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 단위잖아요. 근데 자꾸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경제 대국이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채 문제가 터지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은 버틸 수 있어요. 1, 2, 3위 경제 대국들 아니에요. 일본은 제로금리인데 우리는 금리를 낮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미국보다 낮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대국하고는 달라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뭐냐? 정부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건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면 뭐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이런 게 아니라 조만간에 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집값이 반등하다 보니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뽑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책이 정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럼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1조만 풀려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신생아 대출 몇 조? 4조? 5조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과거에 특례보금자리론 40조 풀었어요. 부동산 값이 그때 한 30% 서울도 빠졌어요. 근데 급격하게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생아 특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빚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갚아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잖아요. 정부의 그러한 특례론 정책은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그게 이제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빚 갚을 능력이 또 없어지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샀던 집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하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가장 큰 폭탄이 빚이에요. 가계부채, 정부부채 이런 빚이 부동산 폭락의 가장 큰 질문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얘기, 방금 전에 빚 얘기, 대출 얘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가계대출이 1,800조 원을 이제 넘어섰고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DSR에 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안 집어넣어요. 그런 것들은 안 집어넣어요. 또 전세 자금도 안 집어넣어요. DSR에. 근데 사실은 DSR에 그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부채 관리가 돼요. 지금 전세금도 DSR에 총부채 원리 상환금 거기다 넣어야 되고 신생아 특례론 그것도 넣어야 되고 그 빚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어떤 빚은 빼고 어떤 빚은 안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뭐 부채 자체가 뭐 3경, 5경 막 이렇게 경 단위잖아요. 경, 아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 단위잖아요. 근데 자꾸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경제 대국이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채 문제가 터지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은 버틸 수 있어요. 1, 2, 3위 경제 대국들 아니에요. 일본은 제로금리인데 우리는 금리를 낮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미국보다 낮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대국하고는 달라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자꾸 일본이 뭐 금리 안 올리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그런 선진국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 PF의 4월 위기설이 생각보다는 아주 크지 않게 좀 잠잠하게 끝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사실은 좀 불안하다는 의견도 많고 불안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올해 PF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의 한 40% 정도가 지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금리 내리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금리만 내려야 PF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잘 안 내리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사들의 부도가 현실화되고. 근데 지금 현실화됐다고 보는데 버티는 거예요. 왜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뭐냐? 정부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건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면 뭐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이런 게 아니라 조만간에 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에 이제 임기 만료인 21대 국회가 사실상 요즘에 뭐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정안도 이제 뭐 자동으로 이제 폐기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재건축 시장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총선 전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률도 또 안전 진단도 좀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화 정책을 많이 폈는데 이제 총선 후에는 조금 암울해졌어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얻은 이런 상태에서는 총선 전에 이런 장밋빛 공약이 잘못하면 그 공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 신도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30년 전에 분당 신도시를 감정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 논밭이었어요. 분당 3분, 평촌, 일산 4개 신도시 다 논밭 임야였어요.
평당 10만 원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줬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여기서 쉬면 한 100년 동안은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감정평가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렸죠. 강제로 정부가 땅을 뺏는다. 그때 거기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못 짓게 만들어 놓고 정부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수용을 해버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하고 그 당시에 뭐 고속도로도 점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경찰하고 같이 가서 감정평가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 이거 100년 갈 거다 이 신도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30년 지나니까 또 재건축한다고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재건축한다 그래요. 아니 질 때 3, 40년 가는 아파트를 짓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3, 40년 지나서 뭐 녹물 나오고 낡아서 못 쓰게 되고 이런 걸 짓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100년은 가게 지어야지. 재건축을 하더라도 100년 후에 해야지. 중간에 수선이나 유지해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3, 40년 지나면 수선이나 유지해가지고 살기가 힘든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조합원들이 싸게 짓기를 원해요.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롯데타워 막 이런 것처럼 막 기둥식으로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롯데타워 이런 거는 뭐 100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벽체식으로 져요. 벽체식이라는 거는 3, 40년 지나면 재건축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낡아가지고 수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건설사도 그렇잖아요. 조합 부담금을 줄여주려고 싸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식으로 비싸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3, 40년 지나면 또 질 거예요? 건설사는 좋죠. 건설사는 10년마다 재건축하면 좋죠. 조합원들이 분담금 적게 하려고 싸게만 짓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재건축은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분담금이 갑자기 건축 자재값도 올라가지고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앞으로 많은 진통을 겪을 거예요. 건설사들이 처음에 재건축 사업을 딸 때는 온갖 말들을 다 해요.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근데 조합만 따내면 이제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나중에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담금을 더 내라. 그리고 지금 재건축을 할 때 나중에 분양이 다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집값이 만일에 하락한다. 그리고 나중에 분양할 게 분양이 안 된다. 그럼 다 그게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와서 분담금을 과다하게 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당장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뭐 안 들어간다, 뭐 1억 들어간다, 아니면 돌려받는다 해도 그게 재건축이 됐을 때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담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계획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이제 사업성이 우려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업성이 우려된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주면 괜찮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오르리라고 기대가 안 해요. 과거는 이제 개발도상국가니까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이클이 진행되더라도 쌀 때 사야 돼요. 과연 부동산이 떨어지겠느냐,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옆에서 부동산이 완전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불패론을 계속 가지고 과연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르긴 하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인구가 줄잖아요. 그럼 유효 수요가 줄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총선 이후에 다수당이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집권당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야당이 이제 거대당이 됐는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야당은 이제 복지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또 여당은 이제 세금을 좀 많이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둘 다 방향이 옳아요. 뭐 여당이고 야당이 어디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총선 전에 많은 공약을 내놨잖아요. 규제 완화. 그런 규제 완화들이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은 그런 데 대해서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도 막힐 수가 있어요. 또 각종 세금을 완화시켜준다. 또 다주택자 중과금도 완화시켜준다고 했는데 전부 다 입법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공시지가 그것도 이제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그 로드맵을 폐지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입법 사안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완화하고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뭐 박사님이 보실 때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좀 어떨까요? 수익성 부동산이잖아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까지 해서 상가가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은 그 아파트 단지의 상가는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다 투자 수요거든요.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공실이 생기면은 치명적이에요. 더군다나 대출 받아서 사면은 상가를 이제 아파트를 하나 지면은 상가를 너무 많이 져요. 과잉 공급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상가를 뭐 서울 수도권 과잉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뭐 분양이 다 돼요. 경쟁률도 되게 세요. 딱 받고 나서 보면 상가가 임대 놓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아 대출 받은 게 이자만 나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도권, 이제 경기도 이런 데는 보통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으면 한 1년 지나면은 반값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분양받는 순간 1년 지나면 20-30%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분양할 때 너무 고가로 분양한다는 거예요. 상가는 분양가 상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가에서 고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는 순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단시간에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 분양받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비싸다. 만약에 상가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분양받지 말고 한 1, 2년 있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손해를 덜 보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날 때는 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뭐 마케팅을 통해서 뭐 비싼 분양가를 분양해가지고 이제 떠안는 거는 결국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또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가지 않으면 오를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결국은 이제 슬럼화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뭐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초고층 아파트가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이 있고 저는 초고층 아파트가 많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질 때는 튼튼하게 질 거예요. 한 뭐 70년, 80년 이렇게 하게 짓겠죠. 그러면 이제 7, 8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초고층 아파트가 또 낡아서 재건축이나 리모델 할 일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80층 아파트를 나중에 재건축하려고 하면 용적률을 못 올려줘요. 200층 짓게 하겠어요? 못 올려줘요. 차라리 구름 위에 살지 못 올려줘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를 나중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수선과 보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 사는 분들이 감당 능력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좀 많으면 보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낡을 수밖에 없어요. 뭐 100년 지나면 낡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제가 이제 초고층 아파트를 하나 받았어. 80층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또 손자 때까지 가겠죠. 손자가 나중에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값이 형편없게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감당 능력 임대는 괜찮다는 이거죠. 감당 능력이 없으면 떠나야 되겠죠. 안 팔려요. 굉장히 싸요. 그게 바로 슬럼화예요. 그래서 내 때는 상관없어요. 내 때는 뭐 아주 높은 데서 살면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자식이나 자손 그러니까 중간에 팔고 나오면 괜찮아요. 값도 안 나가는 걸 철거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땅은 몇 평 안 돼요. 땅은 건물이라는 게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는 뭐 최근에 그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은 용인에 38층짜리 아파트를 2,000세대 가까이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3년, 4년째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그 임대 아파트라고.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니까 가능하겠지. 정부에서 5천조의 돈을 지원한 거예요. 5천조를 지원해가지고 지어놨어요. 공공자금을 5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38층 아파트를 2,000세대 가까이 지어놓고 임대 아파트예요. 그거 임대 아파트. 2,000세대 가까이 지어놓고 지금 들어올 세대도 없고 몇 년째 더 방치하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5천억 들여서 지었어요. 철거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서울 최고 중심지 빼놓고 외곽에다 고층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트를 지면 나중에 일정 기간이 흐르면 그게 전부 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많이 선호하는 평수인 30평대 아파트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 문화가 들었을 때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행하는 맨 처음에 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 하나에 방이 많으면 돼요. 방만 많으면 돼. 근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화장실이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문화의 척도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방 개수하고 화장실 개수가 같은 게 기본이에요. 어떤 집은 보면 화장실이 방 개수보다 더 많아요. 그게 이제 문화의 한 트렌드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만 있고 방 많은 게 좋았는데
또 거실이 좁더라도 방 많은 게 좋았어요. 처음에 아파트는. 근데 점점 가면서 세대가 바뀌잖아요. 이제 거실이 넓고 방 적은 게 좋아요. 또 화장실이 한 개 있는 것보다 2개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트렌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평수도 식구들이 이제 자꾸 핵가족으로 되니까 뭐 20평대가 더 선호되고 어디가 선호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트렌드를 볼 때 과거에 우리를 보면은 방이 많은 게 굉장히 비싼 아파트였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방은 적더라도 거실이 넓은 게 더 비싸요. 또 그러다가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보다 같은 평형이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요. 이게 트렌드예요. 이런 트렌드는 항상 변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어떤 식으로 어떤 평형이 좋다 이런 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많은 데는 당연히 30평, 40평대가 더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 달라요. 2분이 산다, 혼자 산다 하면은 당연히 방이 적은 걸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달라진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은 한 채 갖고 있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한 채. 근데 한 채 갖고 있는데 또 살려고 하는 거는 투자 수요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관심도 없어요. 근데 2배 올랐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기분 엄청 좋아요. 근데 기분만 좋았지 그거는